hefted, isn't listeners. Only don't my case. Ban isn't don't my case. 극광진의 기진의 당, 던, 진의 당. 어린 시절의 꿈. 저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바다의 푸른 물결과 반짝이는 햇살을 보며 상상력을 키우곤 했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고 지우개 뒷부분으로 종이에 작은 드레스를 그리고 색연필로 선명한 색 조합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죠. 아버지는 작은 어시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틈틈이 바느질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저의 첫 인형 옷도 어머니가 헝겊 조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저는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인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미술 시간에 늘 칭찬을 받았고 색칠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죠.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네가 크면 정말 멋진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설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패션 잡지에 나오는 화려한 옷들을 스크랩하고 직접 색종이로 미니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 저만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TV에서 서울 패션위크 방송이 나오면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작은 방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추억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의사나 교사, 공무원 등 더 안정적인 직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 특성상 예술이나 디자인의 길이 생소하게 여겨질 때도 많았죠. 저의 마음에는 늘 창조와 표현의 즐거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천조각을 모으거나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모여 제 꿈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디자인과 미술에 흥미가 더 깊어졌고 미술학원을 다니기 위해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저의 꿈을 응원하며 뒷바라지해 주셨고 그런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고생 불안한 길을 택하냐고 했지만 저에게 이 길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이유이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유년 시절은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특별하게 마음속 꿈을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저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꿈과 자존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르명적인 만남, 서울에서 치열한 디자이너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던 중 저에게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초여름, 저는 회사의 대표로 제주도 국제 패션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첫 해외 출장과도 다름없었던 모든 것이 낯설고 두근거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엔 유명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아티스트,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사 첫날, 낮에는 끊임없는 프레젠테이션과 미팅, 트렌드 발표로 정신이 없었지만 저녁이 되니 모두가 조금은 여유롭게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리셉션 파티가 열렸고 저 역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남몰래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수였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 언뜻 봐도 약간 내성적이면서도 단정한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나는 지수의 첫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역시 이방인이었고 그는 박람회 내 기술 세션에서 발표할 신입 엔지니어로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향, 꿈, 패션과 기술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혹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의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 작업을 하며 설렜던 순간들을 말했고 지수는 자신이 어떻게 기계 설계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처음 겪었던 좌충우돌 도전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는 어색함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의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저만의 창작의 고민과 불안도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걷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행사 내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커피 한 잔을 나누었고 행사를 마친 후엔 늦은 밤 제주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지수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도 하나씩 들려줬고 저 역시 아직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내적 꿈들을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퇴근한 뒤 소월길을 걸으며 서로의 힘든 하루를 위로했고 재미있는 전시회나 작은 동네 영화제에도 함께 갔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직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아무 말 없이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지수는 감수성이 풍부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린 남산 산책로를 걷다가 지수는 네가 있으면 나도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그를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조용히 메워주는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정 이상의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제주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인연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소중한 만남은 이렇게 조용하게 예고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주 반짝이는 마음 한구석을 환히 비추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에 닥친 시련. 지수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던 저와 달리 지수의 집안에서는 저조차 예상치 못한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강한 자존심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지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지금까지 집안을 이끌어 오셨기에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가 무척 강했습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는 반드시 교양 있고 화려한 직업군에 종사해야 한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술 전공에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어머님은 절 차갑게 대하며 우리 지수는 앞으로 큰 기업의 임원이 주은엉일지도 모르는데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었고 지수 역시 어머니를 진심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 준비는 제게도 지수에게도 연애 때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여 식장, 예물, 하객 명단을 의논하는 자리마저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지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을 반복하셨고 저는 마치 외부인으로 남아있는 듯한 고독감에 자주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만큼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엄마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함께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라고 단호하고 부드럽게 어머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사랑하게 된 지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후회할 생각이 없니? 정말 이 결혼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목소리에서는 걱정과 불신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머님,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생 가장 설레야 할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미용실에서 신부 화장을 받으며 거울 속 제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괜찮아, 결국엔 다 훈훈해질 거야 라고 부드럽게 위로해줬지만 식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쌓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장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는 아담한 교회였지만 한쪽 구석엔 엄숙한 분위기의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무심하게 앉아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하는 순간조차 어머니는 저와 눈을 맞추지 않았고 꽃길 위를 걸으면서 제 눈가는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형식적으로는 잘 치러졌지만 그 웃음기에 감춰진 긴장감은 하객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주례사도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나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가족 쪽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많은 이들 앞에서도 차가운 태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 역시 훗날 결혼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후에도 어머니의 첫 전화는 환영 인사가 아닌 짜증과 걱정이 뒤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배운 게 이게 뭐니? 라는 무뚝뚝한 목소리. 저는 최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어머니를 위한 선물도 신중히 골랐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수제 스카프를 장만했고 친정엄마와 비슷한 스타일을 선택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선물을 건넸을 때 어머님은 돌연찬 표정으로 이런 걸 어디서 사왔니? 분수는 알아야지. 라며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남편 지수 역시 평생 최초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잦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집안 행사 때마다 너는 우리 집 기준에 부족하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는 말로 상처를 줬고 친정집과 시댁 모두의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사진을 정리하는 자리에서도 네가 우리 집에 들인 첫 번째 실수라 해도 할 말이 없다. 는 가시돋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저는 나약해지지 않으려 더더욱 노력했습니다. 지수 역시 점점 단단해지며 저와 한 팀이 되어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조율했죠. 우리는 서로를 지지했고 때론 눈물로, 때론 유머로 힘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결혼식은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과 설렘의 상징으로 남을 테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첫 진짜 시련이자 우리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는 이유와 의지를 더욱 다지게 해준 찬란한 첫 고비였습니다. 새로운 삶, 결혼 후. 결혼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어릴 때 꿈꾸던 따뜻한 가정,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나의 기대와 달랐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스스로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시댁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고 처음부터 끊임없이 집안 체면과 전통을 강조했다. 작은 실수조차 문제 삼아 이 집안에 맞는 태도, 역할을 갖추라. 는 말을 자주 들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집안 대소사를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 대화 태도까지 꼼꼼히 지적했다. 내가 디자인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불평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나 역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했고 가족 생일에는 손수 선물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는 건 늘 그래도 부족하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다. 남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과 외로움은 점차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수는 처음엔 중재하려 애썼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좀 완고하시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양쪽 사이에서 심적으로 지쳐갔다. 우리는 밤 늦게까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 나 스스로의 불안이 반복되면서 서로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도 녹록하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지수의 회사가 안정적이라 큰 걱정이 없었지만 이후 지수가 이직을 고민하게 되면서 곧 소득도 줄었다. 나 역시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를 맡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가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댁의 말에 때로는 집과 일을 병행하는 게 적잖이 힘들었다. 한편으론 어릴 때 가난을 딛고 예술가의 꿈을 이룬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점점 그 반짝임이 퇴색하는 듯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듯한 순간들이었다. 시댁 모임에서 다른 집 며느리는 의사, 교사인데 넌 그 흔한 안정된 직장도 아니다. 는 비교나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아껴주니 그나마 참고 산다. 는 말을 들을 때면 내가 과연 이 집안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혼란스러웠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늘 너만 행복하다면 우리는 충분하다. 나를 안아주셨다. 그럴 때마다 잠시나마 버티는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시댁에 돌아와 각종 불평과 잔소리, 끝없는 기대를 마주할 때면 눈물이 저절로 났다. 남편 지수 역시 처음엔 내 편에 섰지만 자신의 부담감이 커지자 점점 말수가 줄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고 믿었지만 외부의 압박과 집안의 기대는 너무도 현실적인 벽이었다.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평범하지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꿈을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받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갔다. 때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작은 기대,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은 내게 찬란한 기쁨이 아니라 적지 않은 쓴맛과 성장의 시간, 그리고 진짜 내 모습, 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든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이 시기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꿈과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새겨 넣었다. 첫 번째 갈등들. 결혼 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는 동안 나와 시댁, 그리고 남편 지수 사이에는 작은 금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누구도 처음부터 큰 싸움을 하진 않는다. 늘 사소한 오해와 말 한마디에서 또는 무심한 태도와 눈길에서 관계의 틈이 만들어진다. 나의 결혼 생활 역시 그랬다. 가장 처음 마주했던 갈등들은 생각보다 미묘하고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신혼 초반, 나는 최선을 다해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다. 미리 검색해서 가장 예의 있는 인사, 집안 전통에 맞는 음식 준비, 불편하지 않게 말끝까지 존댓말을 붙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한 끼 식사가 끝나면 다른 며느리처럼 본가에서 음식을 배웠어야지 라는 말이나 뜨거운 탕은 어른 앞에 먼저 놓아야 하지 않니? 같은 작은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듯 끊임없이 부족함을 평가당하는 느낌이었다. 지수는 나의 서운함을 헤아리려 애썼지만 중간에 끼인 그의 입장도 늘 곤란했다. 처음엔 우리 엄마는 원래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내 어깨를 토닥였지만 내 서러움이 깊어질수록 그도 점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때론 객관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를 비칠 때면 나는 왠지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갈등의 씨앗은 작은 일상에서 자주 자랐다. 예를 들어 시댁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는 일부러 옆집 며느리의 사례를 자주 언급했다. 지난번에 영희 씨가 잊지 않고 어르신 생신상도 직접 차렸다더라. 참 본받을 만하지 않니? 혹은 이번에 사돈댁 며느리가 교사 시절 이야기를 해서 다들 흐뭇했지. 이런 식의 비교는 의도적이지 않아 보였지만 들을수록 나만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만 속에서는 불공평함과 서운함이 점점 커졌다. 또 다른 날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로 야근 시댁에 늦게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차분히 요즘 일도 좋지만 집안도 신경 써야지. 그래야 좋은 아내, 며느리라고 불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속이는 것 없이 내 현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을 느꼈다. 지수는 그날 밤 고생 많았어. 내일은 너가 좋아하는 카페 가자 며 위로했지만 나는 이유 모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가족 생일이었다.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가족 생일상을 며느리가 직접 준비하는 것을 당연한 전통으로 여겼다. 어느 해 나는 몇 초에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시장을 여러 번 오가며 한 상 가득 준비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국맛이 옛날만 못하다. 다음엔 레시피를 바꿔오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셨고 아버님과 다른 친척들은 덤덤하게 식사를 했다. 그때 나는 나대로 존재해야 할 공간도 목소리도 없는 사람인가 자괴감까지 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헤매는 기분이었다. 또한 시어머니는 내외 가족의 직업을 자주 언급하셨다. 요즘은 며느리도 안정적인 직장이 참 많더라. 우리 아들의 친구네는 의사 며느리가 집안 자랑이라던데. 내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유로 불안정하다. 명예가 없다. 언젠가는 집안에서 쓸모없는 일 아니냐. 는 식의 말을 하셨다. 친구들, 동료들과 나누는 프로젝트 이야기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마치 내 삶의 노력이 그들 세계에선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취급받았다. 갈등은 점차 내 일상 전체로 퍼졌다. 회사에서는 나름 열심히 정력을 쌓아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늘 자격 미달, 부족한 며느리라는 평가에 다시 상처받았다. 나는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회사와 시댁, 집만 오가는 틀에 박힌 생활을 반복했다. 자신감이 떨어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어색함이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은 지수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차린 밥상에서 사소한 실수를 계속 언급하자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그래도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 그냥 잔소리일 뿐이야.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감정은 한 번에 무너졌다. 나는 왜 항상 참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해? 내 힘든 마음을 아무도 묻지 않아. 라고 소리쳤고 결국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로 말없이 등을 돌렸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 내 의견이 가족회의 때마다 너도 무시되는 것도 힘들었다. 아파트 대청소나 명절 준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때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혹은 신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해 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차 나는 아예 입을 닫고 조용히 따르기만 했다. 이런 첫 번째 갈등의 경험들은 내게 크고 작게 상처를 남겼고 나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쌓였다. 시댁에서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나,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때때로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했다. 엄마는 딸아, 네가 네 삶에서 제일 소중하단 거 잊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라고 꼭 안아주듯이 속삭였다. 나는 망설이면서도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고 그 치열한 마음이 어느새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작은 성취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이 행복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커져만 갔다. 한동안은 이 정도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소하게 시작된 균열은 점점 나와 가족 전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시기의 갈등 속에서 나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다. 완벽한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는 것,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서서히 배워갔다. 이 모든 첫 번째 갈등들이 결국 내 삶의 전환점이자 앞으로의 선택의 중요한 흔적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결혼 생활 3년 만에
나는 마침내 첫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벅찬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밀려왔다. 생명 하나가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부산 바닷가 소녀 시절 인형 옷을 만들며 꿈꿨던 엄마라는 존재가 이젠 현실이 되었다. 초기에는 남편 지수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는 퇴근길마다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오며 우리 아기도 엄마도 건강해야지 라며 늘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임신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던 날, 시어머니는 잠시 기뻐하는 듯 했으나 내가 딸을 임신했음을 알게 된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아들 하나 못 낳냐, 매손 알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만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아기가 소중해요 라고 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다며 마음을 닫았다.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갈 동안 내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들쭉날쭉했다. 새벽녘 입덧으로 고생하다가도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때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딸이면 우리 집 대를 잇지 못하니까 별 의미 없다 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남편 역시 다음엔 아들도 갖자여 내 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 날이면 혼자 울면서 진료실에 들어갔다. 친정 엄마만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소소한 태교 선물과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들은 집안 계승자라서 더 귀하다는 건 옛날 얘기야.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야. 라고 다독여 주셨던 그 품이 유일한 위로였다. 출산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내심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분만실 안에는 친정엄마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내 품에 사랑스러운 딸이 안겼다. 그 순간 세상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만지며 나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 진짜 엄마가 된 것을 실감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달콤함과 시련이 교차했다. 남편은 서툰 손길이지만 나름대로 기저귀를 갈아주려 애썼고 친정과 시댁 가족들도 아이를 보러 찾아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손이 작은 게 딸답구나. 내 아들 때는 이렇게 약하지 않았지. 라며 늘 비교하는 말을 반복했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네가 엄마가 되니 애도 불안한 거야. 라며 내 탓으로 돌렸고 심지어 산후조리 중인 나에게 딸 가진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말씀을 숨기지 않았다. 모유 수유의 어려움, 밤마다 반복되는 깨달기와 우는 아이의 달래기, 내 몸의 회복과 동시에 정신적 고립감까지 육체적, 심리적으로 한계에 가까웠던 시기였다. 남편은 처음엔 내 곁에서 함께하려 애썼으나 시어머니의 잦은 잔소리와 낙담한 분위기 속에 점차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다. 한밤중 딸아이를 안고 울면서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일까? 우리 아이에게 지금의 내 모습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친정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위로했지만 현실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100일이 지나자 시댁에서는 또다시 언제 둘째 생각하냐며 은근한 압박이 시작됐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를 품에 안으면 손에 들고 있지 말고 흔들어줘라. 네가 계속 안아주면 아이가 약해진다 같은 언짢은 말이 이어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님 앞에서
딸을 가졌으니 나는 이제 마음 접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반면 친정집에서는 나와 아이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부모님은 딸이어서 더 예쁘고 고맙다며 손녀의 뺨을 쓰다듬어 주셨고 작은 점 하나, 미소 하나에도 행복을 만끽했다. 그곳이야말로 나와 아이 모두 마음껏 웃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일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경단녀가 되지 않으려 틈틈이 디자인 일을 하고 싶었으나 시댁에서는 아기는 누가 봐주나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냐? 이어 완강하게 반대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 말을 무시할 순 없다고만 답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치고 내 존재가 마치 부족한 며느리, 모자란 엄마로만 규정되는 듯한 절망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를 처음 아는 날의 기쁨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불화에 눌렸고 나는 종종 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면 어찌해야 하나, 언젠가 내 꿈과 아이의 행복이 겹칠 날이 오긴 할까? 라며 스스로와 좁게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를 보고 미소 지을 때,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졌다. 나 자신이 지쳐 주저앉을 땐 그 작은 숨결이 내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줬다. 삶이 힘들수록 나는 엄마로서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엄마가 된다는 건 기쁨과 책임, 슬픔과 희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변화였다. 내 이야기가 단순한 육아의 기록을 넘어 한 여성이 가정, 사회 속에서 겪는 성장의 흔적임을, 그리고 내 아이 역시 엄마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본격적으로 엄마로 살아가던 그 무렵, 내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전에는 단지 시댁과의 조용한 갈등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출산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내 삶 전체를 짓눌렀다. 남편 지수는 한때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보이는 직장 생활을 했으나 점차 회사의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자료 업무 속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그는 충분한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고 이후 연봉이 크게 줄었다. 그와 동시에 출산, 육아, 내 몸의 회복, 그리고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내게 가중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적은 월급으로도 꾸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스스로 안심했다. 그렇지만 아이의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장난감과 책들, 옷과 병원비 등 그동안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지출이 매달 반복됐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맡았던 어린이집 비용, 그리고 맞벌이 커플로서 각종 보험, 생활비까지 합하면 매번 수입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수준이었다. 나는 점차 경제적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남편 월급만으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불안이 커졌다. 처음엔 재택으로 간간히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을 받았으나 아이를 돌보면서 일에 집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밤이 깊어 아이가 겨우 잠이 들 때 책상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고 새벽녘엔 다시 아기가 깨울면 곧장 달려가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는 물론 과연 내가 여전히 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깊은 회의감마저 들었다. 이 무렵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시댁을 방문한 시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애 키우는 건 핑계라고. 식구가 늘었으니 며느리도 돈을 벌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집은 며느리 밥만 축내는 집 아니니까 직장 알아보라. 그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가 옆에서 곤히 자는데도 내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듯한 시선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남편 지수 역시 용기 없는 변명만 반복했다. 엄마 말씀 너무 힘들게 듣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리 기다려도 내게 은혜롭지 않았다. 결국 나는 퇴근 후 시간이 비는 틈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유아용품, 소품, 디자인 문구 등을 직접 촬영해 올리는 일이었다. 낮에는 집안일과 육아에 매달리고 밤에는 제품을 포장하거나
고객 응대, 마케팅을 혼자 감당했다. 때론 하루 종일 꼬박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다. 그럼에도 내 이름으로 입금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아주 작지만 잊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며 겪는 스트레스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주문 한두 건이 취소될 때, 예기치 않은 환불 요청이 들어올 때, 사소한 고객 컴플레인에 멘탈이 흔들렸고 심지어 지수조차 조금만 더 도와줄 순 없냐는 나의 호소에 나도 힘들다며 등을 돌리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냉기와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집안 구석구석에 점점 번졌다. 한 번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응급실에 달려간 밤이 있었다. 병원비, 진료비, 약값, 그리고 아이가 며칠 내내 안정할 때까지의 지출이 예상보다 컸다. 그 한 주 동안 나는 매일 한숨만 쉬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작은 병 하나에도 불안이 몰려왔고,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심리적 위축감이 일상으로 퍼졌다. 무엇보다 힘겨웠던 건 이런 현실을 누구에게도 온전히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시댁은 내가 부족하다고만 탓했고, 친정 부모님께마저 괜찮다, 잘 버티고 있다고 일부러 웃어 보였다. 친구들 모임도 연락을 점점 줄여갔다. 아이 키우는 건 다 힘들지 뭐. 나는 흔한 위로조차 내겐 공감이 아니라 절망을 키우는 말로 들렸다. 어떤 날은 혼란스러움에 집안을 멍하니 바라만 봤다. 놀이매트 위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쇼핑몰 택배 상자가 구석에 쌓여 있다. 부엌엔 저녁 설거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난 갑자기 거울 앞에 서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가정인가?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아이가 내 다리를 붙잡고 엄마 안아줘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게 그것은 가족관계, 자존심, 미래,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또 스스로를 다그치게 만드는 악순환이었다. 남편의 무기력, 시가의 독촉,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은 저녁마다 소리 없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그러나 그 시절을 지나오며 나는 알게 되었다. 경제적 부담이 크건 작건 결국 나 스스로 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아무도 내 현실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그리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작은 수입이지만 내 힘으로 번 돈은 내게 더 큰 꿈을 만들 원동력이 되었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는 순간에도 내 가치를 스스로 보듬는 연습을 하게 했다. 그 시절에 쓴맛이 있었기에 나는 제대로 된 내 이름, 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나를 위해 매일 아침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했다. 쌓아 올린 우리의 가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들이닥친 폭풍 앞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부담과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의 무기력함이 점차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시련은 남편 지수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신뢰 붕괴에서 시작되었다. 남편 지수는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기대에 시달렸다. 회사를 옮긴 후에도 안정감 없는 미래와 점점 쪼그라드는 자신감,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에 그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인가 그는 집에서 거의 말을 잃고 사색에 잠기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앞에서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아이와 집안일, 생계를 위한 부업까지 바쁘게 하루를 보내며 점점 더 외로워졌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존엄이 모두 부서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남편 지수의 태도 변화는 더욱 나를 불안하게 했다.
별다른 대화 없이 점점 멀어지는 부부 사이는 서로 빛바랜 얼굴로 하루를 견디는데 급급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이메일과 휴대폰 메시지에서 낯선 은행 계좌와 대출 정보를 발견했다. 궁금함과 불안함에 그의 컴퓨터를 살펴보니 가상화폐 투자 내역과 주식 그리고 소위 한 방을 노린 위험한 투자 사례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가족의 작은 저축,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통장의 돈까지 모두 그의 투자 실패로 사라진 상태였다. 지수를 추궁하자 그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이내 울며 무너졌다. 가정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너와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해명했다.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감을 동시에 맛보았다.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되자 더욱 참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다. 시어머니는 경제적 위기와 남편의 실패를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네가 운이 나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의 일도 돈도 모든 게 뒤틀렸다. 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다. 가족 행사 때마다 복 없는 며느리, 재수가 없는 여자라는 말을 듣는 건 물론 아이에게까지 엄마 닮으면 큰일 난다 며 모멸을 주었다. 아이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당하고 엄마로서의 자격마저 잃어가는 기분에 나는 심한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지수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본가에 자주 머무르거나 집에도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 신경질 한줌이 맴돌았다. 끼니를 챙기거나 집 청소, 아이의 등원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무게가 나 혼자에게 쏟아졌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마음대로 해 라며 등을 돌리는 남편,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내 모습이 점차 익숙해졌다. 나는 친정에도 차마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 괜찮은 척 늘상 밝은 목소리만 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한없이 울곤 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고 따뜻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이 역시 엄마 아빠의 기류를 조금씩 감지하는 듯 자주 칭얼거리고 불안해했다. 가정은 점점 더 삐걱거리고 세상 모든 일이 내 탓이 된 것만 같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루는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네 마음 알지만 나도 정말 힘들다. 그냥 잠시만 놔뒀다가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이니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스며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상담을 제안해보기도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남의 손에 집안 얘기 들키고 싶지 않다거나 결국 네가 참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이 길이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인지 끝없이 고민해야 했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월세도 내기 빠듯해졌고 아이 용돈과 학습비, 필수 비용을 어떻게든 쥐어짜야 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기쁨이던 케이크, 아이의 작은 장난감 하나도 이젠 사치가 되어버렸다. 아이가 왜 요즘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워? 라고 물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쓸렸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이닥쳐 이렇게 말했다. 너는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새댁살이도 엉망이야. 네가 집안 운을 다 가져갔으니 이렇게 망한 거지. 아이도 네 탓이니 잘 알라. 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가정, 서로를 보듬는 가족의 온기란 결국 꿈에 불과한 건가 절망스러웠다. 그러나 내 안에는 미약하게 남아 엄마로서 내 아이마저 무너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나 있었다. 허약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흔들리는 가정,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내 자리. 그러나 나는 절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가슴 한구석에 새기며 또 하루를 버텼다. Alteration 인생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결심. 한때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꿈꿨고 그 안에서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 성장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시련과 외로움, 시댁의 모진 언사와 남편과의 불신, 그리고 경제적 타탄까지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지막 신념만이 날 버티게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마저도 점차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었다. 언젠가 좋아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아이와 남편, 우리 가족 모두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여러 번 질문하면서도 매번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다. 남편은 날 이해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해하기는커녕 내게 모든 불운의 원인을 뒤집어 씌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점. 나는 밤마다 베개 이슬 젖게 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이와 함께 둘이 집안을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나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속삭였다. 엄마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가 울고 싶어도 네 앞에서만큼은 웃을 거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남의 시선, 남편의 무기력, 시댁의 전통과 집착에 맡기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 그리고 아이를 위한 새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종징, 집을 나서기로 한 날,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 아이의 존재, 오랜 정, 그리고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몇 번이고 나를 주저하게 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눈 감고 버틸 수는 없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침묵뿐이었다. 잠시만 놔두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두 힘드니까 네가 참아야 해. 나는 무책임한 위로만 되풀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꼭 필요한 옷가지 몇 개,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오래전 엄마가 내게 주었던 작은 수첩 하나. 아이를 꼭 안고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믿었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였다.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나를 낯설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다. 가족들은 내가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했고 아이 역시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다. 엄마와 아빠는 네가 아이랑 안전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다. 한동안 나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소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했다. 사소한 집안일, 아이와 걷는 해변 산책,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의 짧은 재회 등이 내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졌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시 무겁게 다가왔다. 앞으로의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혼 절차와 앞으로 남편과 시댁의 대처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로 쌓였다. 이미 오랜 시간 스스로와 씨름하며 단단해진 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이혼과 새로운 출발. 법적인 절차는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체념했고 시댁은 내 결정을 끝까지 반대했다.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친정까지 찾아와 모진 말을 했고 한동안 우리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었다.
네가 도망쳐서 우리 아들을 망쳤다. 엄마 없는 애로 키워서 불행하게 할 셈이냐. 는 비난이 이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연했다. 아이만은 더 밝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자라게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비난을 견디기로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와 그리고 그늘 그윽한 시댁과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는 순간 눈물이 잠시 맺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당당함, 그리고 아이와의 미래에 대한 새 희망이 내 안에서 잔잔히 피어났다. 새로운 생계, 다시 찾는 나. 부산의 친정집 근처에서 내 새 출발은 시작되었다. 과거 패션 디자이너로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작은 온라인 패션숍을 열었다. 처음엔 실패의 두려움과 부족한 자본, 그리고 돌봐야 하는 아이, 모자란 시간 등 수많은 벽이 나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위로 소신과 열정, 그리고 내 삶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자존심이 다시 샘솟았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면 바로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관리, 직접 디자인한 소품 촬영, 고객 응대에 나섰다. 밤이 늦으면 재봉틀 앞에 앉아 원단을 자르고 아이가 잠든 새벽에는 다음 시즌 기획도 짰다. 친정 부모님은 매일 힘내라는 말과 집안일을 도와줬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내가 맞이하는 아침에 가장 나는 더 이상 한순간도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유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성공 하나에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아이를 위한 미래, 그리고 내 자존, 아이 역시. 친정집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밝은 표정을 회복했다. 매일 해변공원에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 뛰노는 모습에서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로서의 책임,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이제는 내 삶의 다른 누구도 선을 긋지 않게 되었다. 이혼 이후에도 남편과 시댁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고 때로는 아이를 매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오직 아이를 위한 양육권, 면접 교섭만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세운 인생에 담은 꿈. 내 인생 재출발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속의 값진 성취는 내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응어리진 상처 대신 다시 시작한 도전, 내 힘으로 지켜낸 자유와 자존, 그리고 아이와 함께한 모든 소박한 희망들이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과거의 나는 가족과 남의 시선에만 맞추어 살았다. 지금의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아이와 꿈, 그리고 사랑을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결심이 언젠가 내 딸에게,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는 여인들에게 잔잔한 용기가 되길 바란다. 봉어진 후 다시 일어서다. 이혼과 동시에 내 삶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오랜 시간 견뎌낸 결혼의 상처는 폐허 같은 공허함에 남겼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 다시 일어설 용기를 지닌 내가 있었다. 패배감 또는 열등감에 빠진 순간도 많았지만 아이를 위한 책임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차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공간, 신정 근처의 작은 집에서 내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맑은 햇살에 아이와 함께 인사했다. 밥을 짓고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스스로를 한 집안의 주인이라 다그쳐 보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틀에 나를 가두지 않았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편견과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가 종종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지난 시간의 상처를 거울 삼아 마음을 다잡았다. 패션 디자인 경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산에서 작은 온라인 패션숍을 다시 열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 몇만 원조차 벅찼다.
하지만 직접 상품을 고르고 밤새 재봉틀 앞에서 새 디자인을 만들며 손수 포장까지 마무리했다.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 방 안 한 구석, 작은 테이블을 스튜디오 삼아 사용했다. 고객 한 명 한 명의 문의에 직접 꼼꼼히 답변하고 대송 메시지에 짧은 손편지도 덧붙였다. 이 모든 과정이 내게는 일터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동시에 문화센터와 사설 아트 클래스에서 아동 미술, 패션 드로잉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혼녀라는 결점이 더 크게 보일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을 거듭받으면서 내 실력과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로 이어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수업 시작 전 준비한 자료 한 장 한 장,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교재 디자인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나 자신이 비로소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릴 수 있었다. 살림과 육아, 생계를 병행하는 삶은 하루하루 전쟁 같았다. 아이를 병원시키고 수업을 하고, 낮에는 쇼핑몰 고객 상담, 저녁에는 집안일, 밤에는 주문 포장과 기획까지. 피곤해 무릎에 멍이 들고 감정조차 메말라 있다고 느꼈던 어느 순간 아이가 조용히 내 무릎에 기대 말했다. 엄마, 우리 함께라서 난 제일 행복해.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방황과 슬픔이 물러서고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온몸을 채웠다. 과거의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가 가끔씩 밤마다 꿈처럼 되살아났다. 어느 날은 혼자서 이불 속에 파묻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잠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 지금의 네가 누군가의 무거운 그림자가 아니라 네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간이 흐르며 내 쇼핑몰은 소문을 타고 점차 고객이 늘었다. 디자인 강의 수요도 많아졌고 지역 행사나 소규모 패션 마켓에 초청받기도 했다. 내 일상이 성실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수록 예전의 상처와 불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내 힘으로 장만한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손수 만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매일 아침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가정이라 자부했다. 가끔 과거 남편과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다. 아이의 미래를 빌미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립이나 결정을 폄하하려 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법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벌렸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내 감정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홀로 부모라는 책임을 짊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아이가 병치레를 하거나 심적으로 외로워하는 날이면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일까? 라는 회의가 찾아왔다. 하지만 친정어머니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조용한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환한 웃음이 다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아이와 함께 부산 해안도로를 걷거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쌓는 그 소박함이 곧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립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자존을 다시 세우는 과정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더는 가족의 명예나 전통,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을 죄책감으로 보내지 않는다. 가끔 비바람이 찾아오더라도 이제는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던 어제를 딛고 더 멀리, 더 당당히 걸을 자신이 생겼다. 내가 다시 일어선 이 길이 언젠가 내 아이에게, 그리고 같은 상처를 견디고 있는 또 누군가에게 작지만 진실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언제까지나 간직할 것이다. 뭐뭐 유먼노 미술 증건, 더머의 본인 비영화지었다. 과거의 그림자들,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동안에도 내 걸음기에는 언제나 짙고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생각보다 오래도록 또 깊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흔적,
그리고 나를 흔들고 시험하는 기억의 유령들이 존재했다. 처음에 가장 강렬했던 그림자는 두려움이었다. 자유롭다고 믿었던 순간에도 나는 종종 밤중에 깨어나 숨막히는 불안을 느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겪었던 고통마저도 언젠가 딸아이가 짊어지게 되진 않을까? 나는 불안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들이 준 상처와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시댁과 남편 지수는 생각보다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아이의 안부를 묻거나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리를 두려하면 곧 태도는 차가워졌다. 아이한테 그럴 권리가 내게 있냐. 엄마 없는 아이가 얼마나 힘듦을 아느냐. 같은 말로 내 결정을 흔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이 모인 가족 행사, 나를 알던 이웃들의 시선, 친정에까지 들이닥쳐 하는 모진 언사까지 도망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가끔은 지수와 시어머니가 직접 집 앞에 불쑥 찾아오거나 전화를 못는 계속 걸어왔다. 아이 때문에라도 우리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엄마니까 조금만 더 참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다가 내가 거절하면 결국 감정적으로 폭발했다.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불행해졌어. 예전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산다는 말이 여전히 칼끝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처음엔 흔들렸지만 더 이상 그 불합리한 굴레에 내 감정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나를 괴롭힌 또 다른 그림자는 자책감과 부채감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이가 더 큰 가족 안에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내 결정으로 아이가 언젠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밤마다 혼자 침대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특히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엄마 아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묻던 순간 내 마음속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그런 밤이면 꼭 안아서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가족이야. 엄마가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라며 아이를 쓰다듬었지만 나의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다. 과거의 상처는 일상 속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어김없이 떠올랐다. 어떤 날은 거리를 걷다 친정 근처 슈퍼에서 시댁 친척을 마주친 적도 있었다. 그들의 야릇한 시선, 일부러 외면하거나 비꼬듯 이젠 좀 사는 것 같냐? 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들었다. 심지어 친정에서도 가족 모두가 날 믿고 지지해줬지만 일부 친척이나 오래된 친구들은 조용히 뒷말을 흘렸다. 이혼한 여자는 결국 혼자 남는다. 한 번 나가면 다시는 결혼 못한다. 등 편견 섞인 도전과 잔소리가 나도 모르게 귀에 맴돌았다. 현재의 안정과 독립, 작은 성취 앞에서도 내 안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가끔 거울 속 지친 내 얼굴을 보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나는 평생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싸늘한 의문이 남았다. 번번이 기운을 차려 다시 일어서도 불현듯 덮쳐오는 불신과 자책, 누군가의 삐딱한 시선, 사회적 소문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 진심 어린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나 자신에게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도 했다. 나는 내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현재를 무너뜨리는 사슬이 되도록 두진 않으리라 결심했다. 딸이 힘든 질문을 할 때마다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하자고 다짐했다. 엄마도 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왔어.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 언제든 자기 삶에 당당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과거의 그림자는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더 날카로운 상처에서 작고 부드러운 흔적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가끔은 밤마다 꿈의 시댁, 남편, 모진 말들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옆에 잠든 딸의 숨결, 그리고
내 손에 묻은 재봉틀 실밥, 아이와 함께 꾸민 우리만의 작은 집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내 인생이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되뇌었다. 누구나 인생에서 그림자를 지고 살아간다. 특히 한때 사랑하고 믿고 간절히 지키려 했던 것에서 경험한 상실과 상처는 더 오래 남는다. 나는 이제 그 그림자를 직시하며 내 길을 더 이상 두려움과 자책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아이를 위한 사랑으로 채우려 한다. 내가 견뎌온 모든 날과 아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기억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 딸이 살아갈 내일에 따뜻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힘으로 남도록 나는 오늘도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센싱환, 다이다는 아이시까디로, 첸싱환, 다이다는 아이시까디로, 첸싱환, 다이다는 답텟, 첸싱환, 다이다는 아이시까디로. 센, 첸싱환, 다이다는 갑켓, 첸싱환, 다이다는 아에시카디로, 첸싱환, 다이다는 갑켓, 첸싱환, 다이다는 아에시카디로, 첸싱환, 다이다는 갑켓, 첸싱환, 다이다는 아에시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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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싱환, 다이다는 아에시카디로. 한진어가뇨 열이 오는과 잠저 터가시미카는 가라보룬 한방을 덤간가는 기다천. 니구양 중장여친잉, 니구양 한정여친잉, 니구양 중정여친잉, 니구양 중정여친잉, 니구양 승정여친이 이름으로 처음 마련한 공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 아등바등 눈치 보며 살 필요도, 비용을 대가로 사랑과 존엄을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우리 집을 외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당장 내일이 불확실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너와 내가 서로의 집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이와 함께 쌓아가는 일상 속 행복. 새 아침마다 아이는 침대에서 내 볼에 작은 키스를 하고 깨어난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해변 공원까지 산책을 나간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아이가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소풍 도시락을 나누는 순간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함이 이제는 내겐 가장 소중한 기적이 되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 작은 상처와 성장에 깃든 시간마다 나는 다시 엄마로서의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힘들고 고된 육아의 순간에도 더 이상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나는 원망이 앞서지 않는다.
대신 내가 누구의 탓도 아닌 오롯이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새롭게 싹 튼다. 작은 것이 곧 충만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가 새로 만든 옷을 입으며 아이는 자랑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우리 엄마는 옷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셔. 라는 아이의 자랑이 긴 밤을 지새운 노동보다 더 큰 위로와 보람을 준다. 엄마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의 성장.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가족의 명분이나 전통에 맞추어 나를 지을 필요가 없음을 배웠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타인과의 비교 대신 오롯이 내 아이와 내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나는 또 한 번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고 실패 끝에서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세상의 누구보다 나와 내 아이가 소중하다는 믿음. 그 신념 덕분에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되었고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서 또다시 꿈을 품게 되었다. 친정 가족 또한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부모님은 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짜 효도나 했고 때로 힘들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주변 이웃과 함께한 소소한 시간, 가끔 찾는 시장통의 인심, 어린 시절 친구와의 짧은 차 한 잔. 내 귀한 인연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줄기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에서 깨달은 교훈.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책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였다. 오랜 실패와 고통도 지나고 나면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걸 경험했다. 과거에는 타인의 기대와 전통, 두려움에 나를 맞추기 바빴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도 오롯이 나의 몫임을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과 명분의 껍질만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나음의 동행임에 우정이든 사랑이든 내 삶을 뜨겁게 살게 해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깊이 배웠다. 또한 인생에서 완전한 회복이란 없으며 행복 역시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큰 실패든 작은 상처든 그것마저 내 안에 일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감추지 않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 슬픔과 희망, 힘듦과 기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낼 때 내일의 힘이 생긴다는 것. 앞으로의 꿈.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 중이다. 온라인 패션숍을 조금 더 확장해 아이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게 꿈이고 언젠가는 아이와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다. 문화센터 수업도 늘리고 엄마로서뿐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을 더 다채롭게 꾸려나가고 싶다. 무엇보다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존감 높고 용기 있는 삶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 딸아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소중한 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지나온 모든 여정에 대한 감사.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 실패와 두려움조차 오늘의 나를 만든 재료가 되었고 지금의 웃음과 눈물 모두 각자의 자리를 갖고 있다. 인생은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며 새로운 페이지는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다. 이 길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은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한없이 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내 경험과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두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서로의 행복을 응원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